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0대 초반의 나이로 강원도 횡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여러분께 제보도 하고 제 속마음도 풀어낼 겸 이렇게 사연을 끼적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썩은 동아줄을 잘라낸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심호흡부터 해야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곰도, 멧돼지도, 귀신도 아닌 사람이라지만 사람이 참으로 간사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만한 사건이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사람들에게만은 크나큰 뒤통수라서 아직 제 뒤통수에 혹이 달려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예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굴던 가까운 사람들에게요. 발등이 찍힐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충격이 2배 이상 컸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를 한동안 지옥으로 보냈던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정은 정말 남들이 예상하지도 못할 규모로 꽤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안이 그냥 중소기업이구나 해도 될 만큼 어마어마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회사를 운영한다거나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고 각 맞춰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돈이라면 썩을 만큼 벌었구나 싶을 정도로 매출이 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이냐면 바로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장부터 시작해서 고기를 도축하는 공장도 가지고 있고 바로 직영점 고깃집까지 여러 개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 고기를 원하는 전국 각지의 개인 사업자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납품까지 하고 있으니 고기에 관련된 모든 일에는 손을 뻗고 있다고 해도 무방해요. 한마디로 저는 평생 소돼지와 함께 자라오고 그것들을 양껏 먹으면서 자란 고깃집 딸이에요. 이 말입니다. 물론 저희 집이 도축업도 하고 유통도 하면서 유명했기에 어릴 때는 놀림도 꽤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서 매일 고기 비린내가 난다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거든요. 제가 또 어릴 때 하도 고기를 많이 먹고 자라서인지 몸집이 꽤 퉁퉁했어요. 그러니 친구들에게는 더욱 놀림거리가 되기 쉬운 상대이기도 했죠. 저희 집이 고깃집을 한다는 것을 건너들은 친구들이 일부러 저를 가지고 놀림거리로 삼고 했었던 것인데 어린 나이에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었죠. 제가 오죽하면 씻는 것에 대한 강박이 생길 정도로 냄새가 난다는 말에 진절머리를 치는 사람으로 자랐으니까요. 나이를 조금 먹어서 친구들이 단어의 선택폭이 넓어지자 놀림은 더욱 심하게 변질되었어요. 저에게 백정의 딸지라고 하면서 천민타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유치한 장난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때문에 받는 상처는 저를 점점 소극적이고 소심한 아이로 자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애정이 고프고 누군가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저도 아주 적극적으로 제 울타리 안에 그 사람을 집어넣고 다니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했어요. 저는 대학을 다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점점 자존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가니까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놀림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대학에 다니면서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제 자신에게 자신감도 붙고요. 당당하게 어깨를 피고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의기소침해지게 되는데요. 집안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등살에 못 이겨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제가 고향이 발을 디뎠을 때 이미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은 타지로 떠난 뒤였고 저는 마음 놓고 고향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저의 고향은 한우로 유명한 강원도 횡성이었고 공장이며 농장이며 전부 횡성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는 대학을 다녔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횡성 밖을 떠나지 않으며 쭉 자리를 잡고 부모님의 사업을 도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2년간의 연애를 마친 뒤 결혼에 꼴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디서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심한 남자였고 제가 남편복 하나는 기가 막힌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자랑스러운 남편이었어요. 더 가산점이 붙었던 이유는 시댁 식구 또한 저를 너무 아껴주시고 챙겨주시고 세상의 중심이 저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저에게 잘해주시던 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 남편 자랑을 하자면 입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다정했고 세상에 여자라고는 저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데이트를 하는 날이면 어디에 있든 남편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면 아마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우리 남편은 저를 만날 때마다 꼭 꽃다발을 안겨주었거든요. 길에서 꽃다발을 든 사람을 찾으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매일 같이 제가 지겨울까봐 다른 디자인으로 다가 꽃다발을 안겨주었는데 나중에는 말린 꽃을 두기에 자리가 부족했어서 거절을 해야 했었지요. 다른 분들도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리통이 상당히 심한 편이에요. 연애할 때부터 그날이 다가오면 우리 남편이 훨씬 분주했어요. 미리 준비해주는 약이나 간식들을 전국에서 공수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의 세심함과 멋진 모습을 소개하고 싶었답니다. 더 마음이 아픈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시댁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정성을 다 쏟아줬어요. 시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서 생활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셨어요. 횡성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남편을 혼자 키우느라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지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할 때 다른 것보다 혼자 남게 될 시모에 대한 걱정이 제일로 컸습니다. 저희가 어떤 걸 해드려야 시어머니가 기뻐하실지 며칠에 고민한 뒤에 시어머니 혼자서 낡은 빌라에서 지내는 게 마음이 아파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아파트를 하나 해드렸어요. 소형 평수이기도 했고 강원도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수도권 지역과는 차이가 많이 나서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저희 친정에서도 평생을 홀로 고생하셨던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정도 해드리는 건 나쁘지 않다고 허락을 해주셨기에 부모님께 살짝 손을 벌려서 매매를 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돈에서 나온 아파트이기에 명의를 시어머니 명의로 사게 되면 세금 문제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명의로 사고 시어머니에게 전세를 놔주는 식으로 살게 해드렸어요. 저희 시모는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제 두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고생한 것을 이렇게 보상받는가 보다. 어쩌다 이런 복덩이가 내 앞에 굴러 들어왔을꼬. 죽은 우리 남편이나 고생했다고 보내준 선물인가 보다. 우리 평생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정말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면서 살짝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을 했고 정말 제 친정엄마보다 더 아끼고 보살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결혼을 한 후에 제가 독감에 걸려서 정말 지독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죽을 삼키는 게 어려울 정도로 목이 부어서 소리도 나오지 않고 참 많은 고생을 했었어요. 남편을 출근을 해야 했고 저는 병가를 냈지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몸살에 심각하게 앓고 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출근한 남편을 대신해서 제 병수발을 다 들어줬어요. 제가 감기 옮으신다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있으니까 감기 걸리면 큰일이라고 했는데 아이, 어디서 마스크까지 쓰고 오셔서 제 옆을 지켜주셨어요. 제가 목이 부어서 죽을 삼키지 못하니까 일일이 믹서기에 갈아서 주시기도 했고요. 제가 열이 올라서 끙끙 앓으면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셨어요. 중간중간 제가 땀을 흘리니 닦아주시기도 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기도 했고요. 정말 친정엄마도 친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바빠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아팠을 때 챙겨주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죠. 갑자기 저희 친정엄마랑 비교가 되면서 시어머니의 사랑이 뼛속까지 느껴지고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원래 아플 때 챙겨주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다 나은 뒤에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어머니에게 좋다는 음식이며 영양제며 전부 사다 바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송이버섯이 딱 10월이 제철이 아닐 텐데요. 철들면 저희 도축장에서 직접 도축한 신선한 최고급 한 후에 송이까지 얹어서 선물로 보내드렸죠. 생신 때가 되면 해외여행도 보내드렸고요. 정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결혼 생활을 즐기며 살았어요. 우리 남편은 늘 여유가 있는 저의 친정에 깍듯한 태도로 잘했고 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며 살았고요.
저희 시어머니도 친정의 말이라면 뭐든 좋다고요. 고마워하셨어요. 잔소리 한 번을 한 적이 없었고 남편도 늘 가사 일을 나서서 도와주었으며 늘 저를 제일 먼저 챙겨주었어요. 정말 공주처럼 떠받들여진 결혼 생활을 했죠. 제 대학 친구들이 시집 한 번 참 잘 갔다고 질투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랑 다른 생활을 하다 같이 살게 되었으니까 싸우는 날도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우리 남편이 특히나 술 마시는 걸 꽤 좋아했었거든요. 술 때문에 몇 번 다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저 대신에 남편을 혼내주고 제가 신경이라도 쓸까봐 실국까지 끓여두시고 가셨어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남편에게 화를 낼 수가 없었으니 참 대단히 평화로운 생활을 즐긴 거죠. 사실 저희 부모님의 사업체가 정말 어마어마한 연매출을 내고 있었는데요. 순이익만 따져도 억소리가 났고 서울에는 건물 몇 개를 사고도 남을 돈이 통장에 모여 있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 회사의 떡하니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 자리에 걸맞는 수준의 월급이 자동으로 통장에 꽂히지 않겠어요. 남편도 일을 하고 있었고 저도 웬만한 회사원보다 몇 배가 되는 돈을 벌고 있어서 생활비가 넉넉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어머니에게 매달 넘칠 만큼의 용돈도 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용돈으로 주면 너네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거 많이 내가 정말 우리 며느리 덕에 말년에 크나큰 호강을 하며 사는구나. 어머님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어머님을 보살피며 살아야 하는 거죠. 저희가 드리는 용돈 펑펑 쓰시면서 친구들에게 어깨도 좀 으쓱거리면서 사세요. 우리 며느리가 고생해서 본 돈을 내가 허투루 쓰면 되겠니? 이 돈 열심히 모아다가 나중에 우리 며느리가 아리아도 나오면 손주 줘야지. 그때는 또 저희가 알아서 모아서 해줄 수 있으니까 어머님은 어머님 노후생을 즐겁게 보내실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즐겁게 오래오래 사셔야 저희도 좋고 오래오래 효도할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우리 며느리가 참 말도 예쁘게 하지? 내가 정말 우리 며느리를 만난 건 인생 최대의 행복이야. 언제까지고 함께 행복하자꾸나. 시어머니는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고 저는 효도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던 도중에 저희 가족을 휘청거리게 만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때의 일을 다시 생각해도 아찔함이 느껴질 정도로 저희 가족을 뒤흔든 사건이었고 줄줄이 달린 식구들까지 모두 위험해질 뻔한 사건이었죠. 저희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기에 저희 사업체로는 오로지 강원도 횡성에서만 나고 자란 한우를 도축하고 납품하고 유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차린 음식점 중에서도 외부 사장님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체인점에서 보이면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희 소에 대한 자부심으로 시작한 가게였기에 한우 가격이 꽤 비싼 편에 속했는데 가격 때문에 식당에 찾아와 한 끼 식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단골들만 와서 드시지 신규 손님들이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너무 높다고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어요. 단골 손님들 덕분에 판매가 꾸준히 이뤄지기는 해서 매출이 나오긴 나오지만 조금 더 저렴한 소고기들을 들여와 판매를 하면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결국 사장님들의 불면 소리를 감당할 수 없었던 부모님께서는 체인점 대표자분들에 모셔다 놓고 회의를 거쳐 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서 판매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한평생 횡성에서만 나오는 한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부모님께서 아주 큰 결단을 내리신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어요. 사실 끝까지 부모님께서는 반대하시는 의사를 비추긴 했지만 가운데서 제가 이리저리 조율을 했죠. 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고기의 원산지를 고를 수 있다는 게 은근히 강점으로 비춰질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한우를 먹을 사람은 제값을 주고 한우를 사먹으면 되는 일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외국산 소유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니 쉽게 사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판매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체인점 점주들을 위한 특단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꼭 한우가 아니어도 소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연령층을 다양하게 고려하면 매출이 더 잘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발로 뛰면서 외국산 소고기를 수입해오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로 시장 조사를 다니며 손농장과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대충 오림 잡아서 따지면 5개월 정도를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출장을 다니고 계약을 하고 하느라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일을 했어요. 제가 시차 적응이 잘 되지 않고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해외에 나가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출장 다니면서 몸이라도 상할까봐 엄청나게 걱정을 해주었어요. 비행기에서 챙겨 먹으라며 간식을 싸주시기도 하고 영양제 같은 것도 꼬박꼬박 소분해서 챙겨주셨고요. 우리 남편도 제가 운전하면 피곤할까봐 공항에 출도착할 때마다 매번 연차를 쓰거나 반차를 쓰면서까지 저를 데려다 주고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으니 바쁘게 일을 해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저는 며칠 밤이라도 살 수 있는 원더우먼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의외의 곳에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부에서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저지른 일이란 생각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외국에 있는 소농장과 계약을 하고 본격적으로 외국산 소고기를 입점해서 들여오고 있었는데 이상한 제보가 고발이 된 겁니다. 체인점들도 그렇고 저희는 납품 업체들도 그렇고 외국산 소고기를 들여오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법에 따라서 메뉴 리모델링을 싹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 산소를 국내 산소로 속여서 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구청이랑 식약청에서 저희 농장과 공장에 대한 조사가 나온 겁니다. 일단 제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산지에 대한 전체 검수 조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희 말은 듣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굴더라고요. 당연히 저의 공장은 난리가 나게 되었죠. 이게 말이 쉬워서 전체 검수 조사인 거지 실상은 상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거든요. 검사를 시작하면 당연히 공장 가동도 중단해야 하고요. 농장에 있는 소들의 유전자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공장이 중단되어 버리면 체인점들이고 유통하던 고기들도 당연히 전체 멈춤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희는 식약청과 구청 직원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했어요. 수입산 소고기는 이제 막 들여오고 있는 중이고 메뉴와 원산지 수정을 위해 리모델링을 하는 중이라고요. 단 한 번도 속이면서 장사한 적 없고 양심적으로 판매를 했다고 아직 수입산 소고기는 판매하지도 않았다고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식약청에서는 제보가 들어왔기에 전체적으로 검수를 해야 하고 조사도 해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바로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유능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이 분야에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대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희 회사가 워낙 큰 고기 유통업계의 대부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농장의 납품에 유통의 체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약청이란 구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냄새를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맞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니셜 기사가 뜨기 시작했는데 누가 봐도 우리 가게인 걸 알아볼 수 있게 써놓은 바람에 또 한 번 기자들을 고소한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은 삼재의 시작 아니냐며 이거 뭐 굿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무척이나 소가리를 하셨어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인식이 중요한 식당이고 식품업이다 보니까 소문이 한 번 잘못 나게 되면 타격이 그만큼 엄청나게 크게 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저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던 심오한 남편이 이상하게 저를 살살 약 올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지기만 기다렸던 사람처럼 우리 집 쫄딱 망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비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리를 비운 5개월 동안 대체 무슨 변화라도 있었던 건지 한순간에 태도가 바뀌는데 처음에는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싶었다니까요. 그러게 우리 마누라 씀씀이도 꽤 크고 곱게만 자라서 다른 일은 하지도 못할 텐데 앞으로 처가댁 망해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네. 꼭 우리 집 망하게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을 하네. 여보, 우리 부모님 사업 아직 건재해. 이런 일로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 걱정하지 마. 잘 처리될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 원산지를 속여서 팔았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 기사까지 떴던데. 그걸로 되겠니? 이거 뭐 내가 해명을 하고 다닌다고 소문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내 친구들도 어떻게 알고 연락을 했더라. 거기 사돈댁네 가게 아니냐고. 아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어머님, 뜬 소문 같은 건 다 잡힐 거니까 걱정 마세요. 언제부터 저희 집 사업에 그렇게 신경을 쓰셨다고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처갓집 사업에 관심 많으시지. 아, 맨날 기사도 찾아보시고 하시는데 걱정을 걱정으로 안 받아주는 것 같네. 그리고 장인 장모 사원 망하면 우리도 타격받는 건 맞는 말이잖아. 당장 당신 씀씀이부터 줄여야겠어.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갑자기 왜 씀씀이 타령이야? 내가 당신한테 받는 생활비로 어머님 용돈 드리고 남는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무시하는 게 누군데? 그래,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나한테 용돈 준다고 눈치 주는 거니? 아이고, 모으시는 우리가 당하는 거 같은데. 적반하장도 유분수구나. 사업에 대해 잡음이 나오길래 걱정해졌더니 우리 며느리는 내가 싫은가 봐. 존전이 우리 가족이 최고라면서 잘해주더니 돈이 없으면 우리도 버리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 그렇게 해? 당신 우리 집안 망하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야? 내가 언제 우리 집 망한다고 했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아이고, 저 혹시 끌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언성을 높이니? 우리 아들이 원하고 우리 며느리를 사랑하니까 이혼이라도 하자 할까 싶어서 먼저 말을 한 거지. 그러지 말고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할지 궁리라도 해봐야겠다. 우리 며느리 망하면 큰일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마치 우리 집이 망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사람들처럼 제 속을 살살 긁는데 가뜩인 원산지 문제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도 참지 못해서 은근히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시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서로 꺼내면서 얼굴을 붉히고 끝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은근 속이 대범해지고 할 말을 다 하고 요구할 건 다 요구하는 성격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은 성격이었다면 제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시모가 하는 말 하나하나 가슴에 담아두고 끙끙 앓느라 바빴겠죠. 식약청과 구청에서 들어온 조사 때문인지 저희 부모님은 하루하루 살이 빠지기 시작하시고 얼굴에 그림자가 가득 들이우며 편두통을 호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그저 위기로 넘길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달리해서 기회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아예 저희 농장과 공장에서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곳에만 어떻게 해서든 소고기를 충당해주고 계열사 전부를 멈추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그 모든 걸 멈추면 손해가 얼마나 나는지 아냐면서 저에게 사업가의 기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도 그럴게 저희 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만 해도 수십 명이 넘어가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월급은 꾸준히 나가야 했으니까요. 수익이 없는데 나가는 돈이 생기니 부모님께서 통장에서 쌓아두셨던 돈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도 맞았고요. 하지만 저는 그럴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참에 수입산 소고기를 들여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체인점들 내부 인테리어도 싹 바꾸고 간판이며 뭐며 전부 다 새로 다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며 싫다고 하셨지만 저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 것이 앞으로를 두고 봤을 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을 졸졸 부모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설득을 했고 결국에 저희 부모님도 제 의견에 따라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기나긴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고 외국에서도 유명하다는 레스토랑들을 돌면서 시장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출근만 아니었어도 같이 데려가서 좋은 구경도 시키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날 이상한 대화를 마치고 나서 한동안 서먹하게 굴긴 했지만 이내 남편이 저를 다시 챙겨주었기에 저도 마음의 앙금이 풀린 상태였어요. 아무튼 남편과 또다시 떨어져 지내게 된 지 2달 정도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돌아와서도 부모님과 계속해서 회의를 거치게 되었고,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메뉴 가격도 새로 책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정말 다행히도 저희 사업체는 식약청과 구청에서 들어왔던 조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영업 재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에 대한 악의적인 이니셜 기사를 쏟았던 신문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전했더니 그쪽에서 먼저 사과문과 함께 정전 기사를 내주기로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원래 뜬 소문을 먼저 믿지 정전 기사는 잘 안 보거든요. 각종 저희 계열사에 큰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었고 이래저래 욕을 먹기도 했지만 진심은 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입산 소고기도 가게 내부 인테리어가 끝나면 곧 판매를 시작하게 될 테니 가격 면에서도 경쟁할 만하다 생각했고요. 저희 사업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 회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음을 느끼고 밤낮 할 거 없이 회사 안팎을 살피면서 체인점 관리와 리모델링을 싹 시작했고 하나 둘 리모델링을 이유로 영업을 중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남편과 시어머니 눈에는 매장들이 망해서 문을 닫게 되는 걸로 보였던 거죠. 가뜩이나 우리 집 망할까봐 전전긍긍이던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근데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하나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저희 집이 돈이 있는 집안이니까 어떻게든 콩국물 하나 얻어먹으려고 알랑방구를 낀 것이었다는 것을요. 겉보기에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때부터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 무섭더라고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망하려고 하니까 악재가 겹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굿이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조상신이 악기였나 보다부터 시작해서는 별의별 말을 다 해야 되는데 제 귀로 듣고 있는 게 한국말이 맞나요? 싶더라니까요. 안 시키던 집안일을 저에게 하라고 떠맡기는 남편이나 그동안 편하게 살았다면서 앞으로는 내조에 더 힘쓰라는 시어머니나 둘 다 독인객인이었어요. 그동안은 당신이 나보다 버는 것도 훨씬 많고 전부 다 당신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집안일에 힘을 썼는데 이젠 사정이 바뀌었잖아. 그동안 내가 했던 일을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닐까?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는데. 아, 나도 내조 받고 싶어. 그래, 우리 아들만이 맞다. 그런데 이걸 어쩌냐. 너네 집 망하면 내 용돈은 누가 주니? 원래 부자들은 망해도 3대까지는 간다던데. 어떻게 사도 어르신들은 모아둔 돈도 하나 없으시다니. 걱정이 태산이다. 대산이야. 아, 이러다 야반도 좋아하시는 건 아닌지 몰라. 내부 사정이야. 당연히 저희가 발설하지 않았으니 시댁에서는 모르고 있었고 저희 집이 정말 쫄딱 망하는 줄 알고서는 저를 얕잡아보고 부려먹기 시작한 거죠. 남편은 저에게 본인 회사 사람들까지 저희 집 망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은근히 고소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정말 악마 같더라고요. 정말 저희 집이 쫄딱 망하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저를 위로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동안 남편은 제가 돈을 훨씬 잘 벌고 씀씀이도 통 크게 가지는 것에 대해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일일이 대꾸해주기도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무시로 하기 시작했죠.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오히려 진짜인 줄 알고 더 나이뛰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믿었던 모습이 전부 가식이었다는 걸 깨닫고 망연자실했네요. 식약청에서 저희 공장을 검수 조사한다고 했을 때보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바뀐 태도가 저를 더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 아침밥은 차려주는 거니? 그동안은 바깥 일한다고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제는 슬슬 아침도 차려주고 해라. 어차피 공장도 농장도 다 망하게 생겼는데. 하출근해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나가니? 그러니까 말이야. 그동안 내가 못 얻어먹은 밥상 이제는 얻어먹을 수 있나? 우리 엄마가 그동안 며느리 눈치 본다고 고생 많이 했지? 내가 눈치만 봤겠니? 비위 맞추느라 힘들었지. 어머, 우리 며느리 눈치 꼈다는 거 봐라. 누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표정을 짓니?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기분 상했는지. 아니, 허거운 날 바가지나 긁어대고 말이야. 아,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어졌니? 어머님, 제가 용돈 드리면서 생색이라도 한 번 낸 적 있나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저희 집 망했다고 한순간에 사람이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 아, 너 말 잘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왜 설서히 기억했니? 다 돈 때문이야. 돈이 있으니까 뭐 하나 더 얻어먹을 게 있나 싶어서 잘해준 거다. 그런 줄도 모르고 가족이니 뭐니 하면서 신이 잔뜩 나서 우리 부려먹은 게 누군데? 그래, 제가 언제 어머님께 집안일 한 번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어머님께 제 앞에서 슬슬 길한다고 한 적도 없었잖아요. 돈 뿌리면서 눈치 졌잖아. 더 이상한 우리 아들 키 한 번 못 펴게 지락벼락하고 살았으면서 너 그거 벌 받은 거야? 알아. 그렇게 가족들에게 갑질하면서 지내더니 이제는 완벽하게 의리되니까 으뜸이야. 너는 터당해봐야 해. 그러면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둘이 낄낄거리면서 웃는데 정말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제서야 시어머니랑 남편이 저에게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했으며 왜 저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는지 모든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충격으로 인해서 밥을 잘 삼키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제가 말라가는 걸 보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희 집안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느낀 배신감은 이불과 베개를 다 적시고도 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깊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저에게 풀어내려는 사람처럼 저를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리저리 리모델링 문제로 발로 뛰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돈 한 푼 못 받아올 거면서 뭐 그리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냐며 조롱을 일삼았어요. 자아도 어르신들은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들 다 어디다 쓰셨다냐? 그 돈으로 건물이라도 몇 개 사두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이고, 이제 직원들 월급 주고 나면 빈 털터리가 되겠네. 아유,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 안 된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절대로 장모 모실 일은 없게 할 테니까 우리 엄마 모시고 설계도 바쁘죠. 어떻게 그래, 둘이서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는 척을 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따지고 싶었지만 자존심 이상해서 꾹 참았습니다. 기필코 기가 막힌 복수를 해줄 거라고 마음을 먹었기에 벌써부터 모든 걸 터뜨리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죠. 그들이 가장 기분이 꼭대기에 올랐을 때 한순간에 추락하게 만들고 싶었기에 저는 계속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벙어리처럼 지냈어요. 정말 완벽하게 저희 체인점들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전 지점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해외 출장에 나가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시장 조사를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완성도가 높아질 거라며 저에게 꽤 많은 숙제를 주셨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썼어요. 제가 이를 악물고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완벽하게 저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행동을 하며 제 복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나간 사이에 남편 놈이 드디어 딴 주머니를 차게 된 거죠. 한마디로 바람을 난 것이었어요. 대충 예상은 했던 결과였지만 그 실체를 마주한 순간 예상보다 더 큰 충격이 저를 감싸긴 했어요. 제가 출장길에 나섰다가 원래 일정으로는 일요일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난 덕분에 이틀 먼저 도착을 하게 되었거든요. 일부러 남편에게는 연락하지 않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는데 집 현관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와중에도 고기가 목구멍으로 쳐 넘어가는 남편과 실무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현관 입구에 널려있던 신발을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시어머니랑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글쎄, 거실 한복판에 남편이랑 시모 말고 처음 보는 여자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자가 있는 것도 황당해 죽겠는데 너무 다정하게 시어머니가 고기 싸움을 싸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우리 복둥이 고기 많이 먹고 회사 일 잘하고 여자는 자고로 집안일도 집안일이지만 자기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얼마나 좋아. 앞으로 잘할게요.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삶까지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왜 벌써 왔어?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 일정이 빨리 끝나서 빨리 왔다. 내가 어쩐지 바로 집으로 오고 싶더라니. 약속이 달라. 내가 내 집에 일찍 온 게 무슨 약속 타령할 거리가 돼. 어쩐지 요즘 들어서 우리 집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많을 때 알아봤지? 이래서 그런 말들을 했던 거구나. 말이 많네. 내가 이래서 사업하는? 애들은 걸러야 한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을 했는데 오며 가며 다 망하게 생겼는데. 아, 우리 아들이라도 빨리 새로운 혼처를 알아봐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러다가 우리 아들한테까지 빚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 망한다고 누가 망한다고 그래요? 내가 걱정 말라고 했잖아요. 됐어요. 다 필요 없고 나도 바람피 놈이랑은 같이 못 살겠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너네 집 망해서 이 집도 넘어간다면 너 진짜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이진명이 너네 실망하기 전에 우리한테로 돌려놔라. 그럼 이 집 팔아서 내가 반을 넘겨줄 테니까.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너네 가족 두 다리 뻗고 잘 낡은 빌라 하나는 웃지 않겠어? 됐고요. 내 집에서 둘 다 짐 빼라고요. 누가 누구한테 명의를 넘기고 반에 떼죠? 우리 집 돈으로 구한 집들인데 왜 반에 떼줘야 돼? 상간녀가 세금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길래 제가 그 여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 앉아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뭐란 줄 아세요? 나도 소개받아서 알게 된 남자인데 유부남인지 몰랐거든요. 아, 나도 피해자라고요. 나한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고기 도축한다고 하더니 교양이 없네. 아, 나도 몰랐으니까 내 머리채 잡지 말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뻔하니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눈이 장님이 아니고서야 모를 수가 없죠. 눈깔이 삔 거거나 장님이거나 그래? 거실 한복판에 떡하니 걸려있는 웨딩 사진은 장식으로 보이나 봐. 왜 이 남자가 너 만날 때도 매번 장미꽃 다발을 사다 주든 있는 거 다 퍼주면서 너밖에 없다고 그래서 홀라당 넘어갔어. 그거 다 가식이야. 너는 뭐 건물주라도 되니? 건물주는 이 남자가 건물주라던데. 그러는 그쪽은 사업한다고 집안 풍비박산했다며. 아,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큰 소리야? 이것들이 우리 집 망한 게 아니라 쇼한 거다. 쇼하도 주위에서 망했다 모으다 기산하고시기 질투하고 깎아 먹으려고 하길래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새 출발하려고 준비 중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 고 꼬집으며 말해. 고깃집도 문 닫은 줄 알았지? 매장 넓혀서 증축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외국산 소고기도 들여오면서 싹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뻥치지 마. 이미 원선주 속인 걸로 말 많은데? 무슨 소리야. 그런 식으로 정신 승리하면 좋냐? 너네 집 그냥 쫄딱 망한 거야. 내가 그동안 왜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조사했는지도 모르는 주제. 말이 많네. 그러니까 너는 사업하면 안 되는 거야.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는 말도 모르냐? 정전기 선한 건 쳐다도 안 봤겠지. 이미 오해 다 풀었거든. 정전기사가 났다고? 아니, 그 식약청인지 뭔지에서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공장을 정지시키고 안 할 일도 아니었잖니? 그랬죠. 근데 그건 일주일 만에 무혐의 처리 났고요. 각종 신문사에서도 문제 없다고 정정 지친 거 알아? 우리 어머님이랑 남편은 관심이 없었나 보네. 언제 망하나 기다렸던 사람처럼 내내 그것만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이걸 어쩌면 좋아? 우리 집이 안 망해 오히려 가게들 빨리 오픈해 달라고 난리야? 가격도 저렴해졌거든.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살살 다가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
그냥 우리 아들이랑 친하게 지내던 여자야. 그동안 뭐 도움 준 게 있어서 고마워서 고기나 먹자고 부른 거다. 아니, 내가 우리 며느리 냅두고 우리 아들 바람 피우는 걸 그냥 지켜봤겠니? 저 여자가 당당하게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던데 뭔 소리예요? 거기다가 건물주. 당신이 언제부터 건물주였어? 아, 나랑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톡톡히 받아내려고 했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유책 배우자가 당신이라서 돈 한 푼 안 주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모가 상간녀 보고 여기서 뭐 하냐고 당장 나가라고 눈치도 없냐고 태도 돌변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상간녀는 봉변을 당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아주 어이없어 했죠. 그러더니 남편을 향해서 욕을 한 사발 내뱉고 쿵쾅거리면서 집을 나서더라고요. 상간녀가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서로 눈치를 보더니 갑자기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거의 1년 가까이 집을 비우고 추적만 다니니까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 우리 부부 그동안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는 절대로 눈 안 돌리고 당신만 바라보고 내주할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 남자가 살다 보면 한 번쯤 실수한다고 하지 않니? 너그럽게 한 번만 용서해주렴. 우리가 질투의 눈에 멀어서 내 가족 사업에 누를 끼친 것 같구나. 우리 그동안 고부 갈등도 없이 잘 지내지 않았니? 내가 다 욕심이 많은 노인이라 그랬다 치자. 아이, 우리 다시 잘 지내보자. 그 말을 듣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저는 바로 쓰레기를 담는 커다란 비닐봉지에다가 남편, 내일부터 옷과 재를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뭐 하는 거냐고 하는데 아랑곳 안 하고 비닐봉지에 짐을 싸서 그들의 발 앞에 던졌어요. 나가, 비닐봉지에 옷가지라도 담아준 게 내 배려라고 생각하고 나가라고. 아, 아줌마도 집 빼세요. 거기 새로 세입자 들일 거니까 내가 2주일 줄게 어떻게든 돈 마련해서 나가 그랬더니 사람이 어쩜 이리 매정할 수 있냐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리더라고요. 더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을 질질 끌어내서 대문 밖으로 쫓아버리고 현관문 걸쇠까지 잠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변호사 찾아가 이혼 소송 걸겠다고 하고 제대로 소송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유책 배우자가 남편이라서 별로 신경을 쓸 일도 없는 일은 일사천리로 끝나게 되었어요. 결국 집을 못 빼겠다면서 서로 돕고 살자고 개소리를 짓거리던 시어머니는 퇴거 명령이 떨어지게 되어 강제적으로 집을 비우게 되었고 저는 바로 집을 팔아버렸어요. 제가 집을 팔아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시어머니가 뭘 더 어쩌겠어요? 다시. 둘이 행성에서도 구석진 변두리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찾아가서 제 마음을 좀 돌려달라고 찌질하게 빌었다고 하던데 우리 부모님이 미쳤다고 그들을 받아주겠나요? 소잡고 난 부속품들을 던지며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큰 사건이 없었다면 평생 몰랐을 그 가식덩어리들에게 깜빡 속았다니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지금이라도 이혼하고 쫓아내서 다행이라며 저를 토닥여 주셨답니다. 지금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사업은 날개를 단 것 마냥 헐헐 날아가고 얼마 전에는 우수기업으로 표창장도 받았어요. 앞으로의 제 인생은 더욱 승승장구하리라 믿어요. 여러분들도 제 기운 팍팍 받아가셔서 늘 앞길이 창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